문고리를 잡은 손이 짐승의 뒷다리처럼 걷잡을 수 없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혼례를 치른 신랑의 설렘이 아니었다. 사지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죄인의 공포 혹은 깊고 어두운 덫을 마주한 자의 본능적인 거부감이었다. 문풍지 너머로 일렁이는 희미한 촛불 그림자가 마치 거대한 짐승이 입을 벌리고 먹잇감을 기다리는 형상처럼 보여 김준서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으나 목구멍에는 껄끄러운 모래가 가득 찬 듯하는 갈증만 더해질 뿐이었다. 초래청에서 마신 독한 술기운이 단전에서부터 올라왔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그는 지금 이 고을에서, 아니 조선 팔도에서 가장 흉측하다고 소문난 여인 최진사댁의 외동딸 연화가 기다리고 있는 신방 앞에 서 있었다. 남들은 첫날 밤을 치를 생각에 춘몽에 젖어 있을 시각이건만 준서에게는 이 문지방을 넘는 것이 지옥의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것보다 더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정막이 감도는 칸마루에는 밤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오직 준서의 거친 숨소리와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듯 쿵쾅거리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어찌하여 내 신세가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 뼈대 있는 가문의 자손으로 태어나 글 읽는 선비의 기계를 숭상하며 살아왔던 그였다. 비록 가세가 기울어 끼니를 걱정하는 처지라 해도 명예와 자존심 하나만은 목숨처럼 여기며 살아왔다. 그러나 가난이라는 놈은 선비의 고고한 정신을 갉아먹는 가장 지독한 병마였다. 사흘 전 병상에 누운 노모가 피를 토하며 사경을 헤매던 그 밤을 준서는 뼈에 사무치도록 기억했다. 약방 주인은 외상값을 갚지 않으면 더 이상 약재를 내어줄 수 없다고 매몰차게 문을 닫아 걸었고 준서는 빗속에서 가시 찢어지는 줄도 모르고 대문 앞에 엎드려 통곡했었다. 하늘이 무심하다. 원망하던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나타난 매파의 제안은 달콤한 구원이자 치명적인 독배였다. 최진사 댁 따님과 혼인을 올려주신다면 댁에 밀린 빚을 모두 청산해 드리는 것은 물론이요. 모친의 병환을 고칠 귀한 산삼과 평생 먹고 살 재물을 대주신답니다. 매파의 입술은 붉게 칠해져 있었고 그 웃음은 마치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듯했다. 준서는 그 자리에서 거절했어야 마땅했다. 최진사의 딸 연화. 그녀에 대한 소문은 고을의 어린아이들조차 울음을 그치게 할 정도로 흉흉했다. 태어날 때부터 도깨비의 저주를 받아 얼굴이 흡사 화상을 입은 짐승처럼 일그러져 있고 밤이면 기괴한 울음소리를 낸다는 소문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도깨비 신부라 부르며 손가락질했고 최진사댁 담장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가문의 수치여 준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우물통에 처박는 일이었다. 허나 빗물에 젖어 차갑게 식어가는 노모의 손을 잡았을 때 준서의 자존심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는 효셔라는 명분 아래 자신의 인생을 팔아넘기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다시금 현실로 돌아온 준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떨리는 손끝에 힘을 주어 방문을 열었다. 끼익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고요한 밤의 정적을 찢어발기며 준서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방 안은 생각보다 훈훈했고 은은한 백단향 냄새가 코끝을 스쳤으나 준서에게는 그 향기조차 시체가 썩는 냄새를 감추기 위한 향처럼 느껴져 역겨울 뿐이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붉은 비단 금침이 깔려 있었고 그 윗목에 다소소하게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신부의 모습이 보였다. 머리에는 화려한 족두리를 쓰고 붉은 화롯을 입은 자태는 영락없는 새색시였으나 준서는 그 화려한 의복 아래 감춰져 있을 흉측한 형상을 상상하며 몸서리쳤다. 신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숨을 쉬지 않는 인형처럼 혹은 어둠 속에 웅크린 바위처럼 묵직한 침묵만을 지키고 있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신부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기괴하게 춤을 추었고 준서는 그 그림자가 금방이라도 자신을 덮칠 것만 같아
뒷걸음질 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겨우 방 안으로 들어섰다. 서방님 오셨습니까? 모기 소리보다 작게 들려온 신부의 목소리는 의외로 맑고 고왔다. 옥쟁반의 구슬이 굴러가는 듯 청아한 음색이었으나 준서의 귀에는 그 소리가 마치 깊은 산속에서 사람을 홀리는 요괴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그는 대답 대신 거칠게 헛기침을 하며 신부의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았다. 가까이서 보니 신부의 얼굴은 면사포에 가려져 윤곽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보통의 혼례라면 신랑이 족두리를 벗겨주고 면사포를 걷어 올려 신부의 얼굴을 확인하고 합판주를 나누는 것이 순서였으나 준서는 차마 손을 뻗을 수가 없었다. 소문으로만 듣던 그 끔찍한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만약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비명을 지르거나 구역질을 한다면 그것은 사내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라는 마지막 이성이 그의 손목을 붙잡고 있었다. 무거운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촛농이 녹아내리는 소리 타닥거리며 심지가 타들어가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준서는 눈을 질끈 감고 술상 위에 놓인 표주박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다. 독한 술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그제야 마비되었던 혀가 조금 풀리는 듯했다. 부인네, 내 비록 가세가 기울어 자네와 혼인을 하게 되었으나 이것이 내 본의가 아니었음을 자네도 잘 알 것이오. 준서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잔인하리만치 차가웠다. 신부를 위로하거나 달래주는 말이 아닌 자신의 처지를 변명하고 상대를 밀어내는 비정한 말이었다. 그러나 신부는 아무런 동요도 없이 고개만 살짝 숙일 뿐이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서방님의 효심이 지극하여 노모를 살리기 위해 이 못난 사람을 거두어 주신 은혜뼈에 사무치도록 감사하고 있습니다. 신부의 대답은 너무나도 침착하고 정갈하여 준서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화를 내거나 슬퍼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신을 은인이라 칭하며 감사를 표하다니. 준서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흘렸다. 은혜라니 가당치도 않소. 나는 그저 돈에 팔려온 허수아비일 뿐이요. 자네 부친의 재력이 아니었다면 내 어찌 이런. 준서는 차마 뒷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이런 괴물 같은 여자와 혼인을 했겠는가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으나 차마 뱉을 수는 없었다. 그는 다시 한번 술을 따르려 했으나 손이 떨려 술병을 놓칠 뻔했다. 술상이 덜그럭거리는 소리에 신부가 조용히 손을 뻗어 술병을 잡았다. 하얗고 가느다란 손가락이었다. 흉터 하나 없이 매끄러운 그 손을 보며 준서는 잠시 의아해했다. 얼굴이 그토록 흉측하다면 손이나 몸에도 흔적이 있을 법한데 소매 끝으로 드러난 손목은 백옥처럼 희고 고왔다. 신부는 준서의 잔에 술을 채우며 나직이 말했다. 서방님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그만 면사포를 거두어 주시고 편히 쉬시지요. 겉모습이 추하다고 하여 마음까지 추한 것은 아니니 부디 소첩을 너무 미워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 말은 준서의 가슴 한구석을 찌르는 듯했다. 겉모습이 추하다고 마음까지 추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공자 맹자를 논하며 평생을 살아온 준서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아는 이치였다. 그러나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천지 차이였다. 그는 여전히 두려웠고 혐오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더 이상 피할 곳은 없었다.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도망친다면 내일 날이 밝자마자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노모를 길바닥으로 내몰 것이다. 준서는 떨리는 심호흡을 하며 결심을 굳혔다. 그래 보자. 대체 얼마나 흉측하기에 사람들이 도깨비라 부르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끝장을 보자. 그는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판관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손을 뻗어 신부의 면사포 끝을 잡았다. 손끝에 닿은 면사포의 감촉은 서늘했다. 준서는 눈을 부릅뜨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면사포를 위로 걷어 올렸다. 얇은 천이 스르르 흘러내리며 신부의 이마가 드러나고
이어서 눈썹, 눈, 그리고 코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촛불이 그 순간 바람에 크게 일렁이며 방 안의 명암을 뒤바꾸어 놓았다. 준서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마침내 면사포가 완전히 벗겨지고 신부의 얼굴이 온전히 드러난 순간 준서는 헉하는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지고 말았다. 소문은 거짓이 아니었다. 아니, 소문보다 훨씬 더 참혹하고 기괴했다. 연하의 왼쪽 얼굴은 그나마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오른쪽 얼굴은 끔찍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마치 뜨거운 불에 녹아내린 듯 피부가 검붉게 엉겨 붙어 있었고 눈꼬리는 아래로 축 처져 기괴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 뺨을 가로지르는 굵은 흉터는 지네가 기어가는 듯 징그러웠고 입술 한쪽은 뒤틀려 있어 가만히 있어도 비웃는 듯한 섬뜩한 표정을 자아냈다. 그것은 단순히 못생긴 얼굴이 아니었다. 보는 이로 하여금 공포와 혐오 그리고 깊은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저주받은 형상이었다. 준서는 바닥을 기어 뒷걸음질 치며 벽에 등을 기댔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위액이 역류하는 것을 느꼈다. 무슨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눈앞에 있는 여인은 사람이 아니라 지옥에서 기어 나온 악귀처럼 보였다. 연하는 준서의 경악스러운 반응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익숙한 일이라는 듯 덤덤한 눈빛으로 준서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너무나도 고요하고 깊어서 흉측한 얼굴과 묘한 대조를 이루며 더욱 기이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놀라셨습니까, 서방님?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이것이 제 본 모습입니다. 고을 사람들이 수군대던 도깨비가 바로 접니다. 연화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준서에게 다가왔다. 붉은 치맛자락이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뱀이 기어오는 소리처럼 들렸다. 준서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돌려버렸다. 차마 그 얼굴을 다시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오지 마라, 내게 가까이 오지 마라. 준서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내저었다. 이것은 악몽이다. 깨어나면 모든 것이 사라져 있을 지독한 악몽이어야만 했다. 그러나 연하는 멈추지 않고 다가와 준서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떨고 있는 준서의 손을 자신의 고운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 손길은 따뜻했고 준서는 그 이질적인 감각에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뿌리쳤다. 손 대지 마라. 이 괴물 같은 것. 준서의 입에서 독설이 터져 나왔다. 평소에 점잖은 선비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폭언이었다. 그러나 극심한 공포와 배신감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이 뒤섞여 이성을 마비시켜버렸다. 연화는 뿌리쳐진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그 미소 때문에 일그러진 흉터가 더욱 꿈틀거려 보였다. 괴물이라. 예, 맞습니다. 저는 괴물입니다. 허나 서방님, 괴물에게도 지켜야 할 도리가 있고 품어야 할 연정은 있는 법입니다. 오늘 밤은 우리의 초야입니다. 서방님께서 저를 거부하신다면 저는 평생을 소박맞은 여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준서는 꽉 막힌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고개를 숙였다. 도리가 무엇이고 연정이 무엇이란 말인가. 이 끔찍한 얼굴을 마주하고 어찌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며 눈물을 흘렸다. 방 안의 촛불은 야속하게도 꺼질 줄 모르고 타올라 신부의 흉측한 얼굴을 집요하게 비추고 있었다. 창호지 너머로 새벽 닭이 울기까지는 아직도 긴 시간이 남아 있었다. 준서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꼈고 연화는 그런 남편을 말없이 지켜보며 깊은 눈동자 속에 알 수 없는 감정을 숨기고 있었다. 그 밤 신방에는 달콤한 미러 대신 절망과 공포 그리고 차가운 침묵만이 가득 들어찼다. 이것이 훗날 조선 팔도를 뒤흔들 위대한 사랑의 시작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채 밤은 깊어만 갔다. 새벽닭이 채를 치며 어둠을 걷어내고 있었지만 김준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칠흑 같은 밤이 지속되고 있었다. 첫날 밤 그는 신방의 요강 옆 구석진 자리에서 웅크린 채 쪽잠을 청했다.
붉은 금침 위에서 고요히 잠들어 있는 아내의 등조차 바로 보기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방안을 비추기 시작하자 준서는 도망치듯 신방을 빠져나왔다. 마당에 나서니 차가운 아침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몽롱한 정신을 깨웠으나 가슴 한구석에 켈리를 튼 돌덩이 같은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우물가로 가서 찬물을 한 바가지 퍼부어 얼굴을 씻어냈다.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수면 위로 자신의 초라한 얼굴이 비쳤다. 돈 몇 푼의 양반의 자존심을 팔고 괴물 같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비루한 사내의 얼굴이었다. 준서는 그 모습이 보기 싫어 거칠게 물을 휘저어 버렸다. 사랑방에 틀어박힌 준서는 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 불출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끼니를 걱정하며 책장을 넘기던 손길이 이제는 수치심을 감추기 위한 도피처가 되었다. 그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건만 목청을 높여 맹자를 읽어댔다. 마치 그 소리로 세상의 비웃음을 덮어버리려는 듯했다. 그러나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기어이 사랑방 문틈을 파고들었다. 책책 김진사댁 아들놈도 별 수 없구만. 그 콧대 높은 척하더니 결국 돈 앞에 장사 없지. 아니, 글쎄 그 도깨비 신부 얼굴을 보고도 바밀이 되더란 말인가. 나라면 기절초풍을 했을 게야. 돈방석에 앉았으니 얼굴이 대수겠나. 이제 저 집구석에도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겠어. 아낙네들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와 사내들의 비아냥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준서의 고막을 찔렀다. 그는 귀를 틀어막고 괴로워했다. 차라리 굶어 죽는 편이 나았을까. 아니, 노모의 병환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었다. 진퇴양난의 지옥이 바로 이곳이었다. 점심때가 지나서야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염치도 없이 고파오는 배를 원망하고 있을 때 사랑방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서방님 점심 소반을 올립니다. 연화의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옥구슬처럼 맑아서 준서는 순간적으로 문을 열 뻔했다가 어젯밤 보았던 그 끔찍한 얼굴을 떠올리고는 흠칫 멈췄다. 거기 두고 가시오. 내 알아서 먹을 테니. 준서는 짐짓 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잠시 후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그는 살며시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소반이 놓여 있었다. 윤기가 흐르는 흰 쌀밥에 맑은 소고기 무국, 그리고 정성스레 구운 조기 한 마리와 각종 나물 반찬들이 먹음직스럽게 담겨 있었다. 풀죽만 쑤어 먹던 지난날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호화로운 밥상이었다. 준서는 숟가락을 드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것은 아내의 얼굴값인가? 아니면 내 자존심을 판 대가인가? 목이 메어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으나 허기진 몸은 본능적으로 음식을 받아들였다. 준서가 사랑방에 갇혀 지내는 동안에도 집안은 기이할 정도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었다. 다 쓰러져 가던 울타리가 말끔하게 보수되었고 잡초가 무성하던 마당은 반질반질하게 다듬어졌다. 쥐가 들끓던 곳간에는 최진사 댁에서 보내온 쌀가마니가 그득하게 쌓였고 땔감이 떨어져 냉골이던 아궁이에는 하루 종일 불길이 타올랐다. 준서가 밥상을 물리고 마당을 내다볼 때마다 연화는 팥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종종 걸음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붉은 흉터가 있는 얼굴을 가리기 위함인지 그녀는 늘 머리에 흰 수건을 깊게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일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묵은 때가 벗겨지고 윤기가 흐르는 것을 준서는 부정할 수 없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요술 방망이라도 휘두르는 듯 집안 곳곳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준서는 그 모습을 훔쳐보며 안도감과 혐오감 사이에서 묘한 줄타기를 했다. 저 여인이 내 집을 살리고 있다. 그러나 저 여인은 괴물이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노모의 병세였다. 연화가 가져온 귀한 산삼과 약재를 다려 먹은 덕분인지 피를 토하며 누워만 있던 노모가 며칠 만에 자리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노모는 며느리의 흉측한 얼굴을 보고
놀랄 법도 하건만 오히려 연화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아가 고맙다. 내 아들놈이 복이 없어 너를 고생시키는구나. 네가 우리 집안의 은인이다. 노모가 연화의 일그러진 뺨을 어루만지려 하자 준서는 멀리서 그 광경을 보고 숨이 턱 막혔다. 어머니는 저 얼굴이 징그럽지도 않으신가. 연화는 노모의 손길을 피하지 않고 가만히 얼굴을 맡기며 수줍게 미소 지었다. 그 순간 준서는 기이한 위화감을 느꼈다. 흉터가 꿈틀거리는 그 끔찍한 미소 속에서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지극한 평온함과 따스함이 스쳐 지나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준서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 헛것을 본 것이라 치부했다. 어느 날 오후 옛 친구인 박생원이 찾아왔다. 그는 준서와 함께 동문수학하던 사이였으나 준서의 집안이 몰락한 뒤로는 발길을 끊었던 위인이었다. 이복의 김서방 자네가 부잣집 사위가 되었다기에 내 축하하러 왔네. 박생원은 대문 안으로 들어서며 짐짓 호탕하게 웃었으나 그 눈빛에는 조롱과 호기심이 가득했다. 준서는 마지못해 방문을 열고 박생원을 맞이했다. 술상을 내오라는 준서의 말에 연화가 주한상을 들고 나타났다. 박생원은 연화가 들어오자마자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의 얼굴을 훑어보려 했다. 연화는 고개를 깊이 숙여 얼굴을 가렸지만 찻잔을 내려놓는 순간 바람이 불어 머릿수건이 살짝 들렸다. 드러난 붉은 흉터를 본 박생원은 억하고 헛바람을 들이키며 뒤로 물러났다. 저게 소문으로 듣던. 박생원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준서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자네 제정신인가라고 묻고 있었다. 준서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치욕스러움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다. 박생원이 돌아간 뒤 준서는 애구른 연화에게 화풀이를 했다. 앞으로 손님이 오면 절대 방에 들이지 마시오. 술상은 문 밖에 두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 흉한 얼굴로 남들 앞에 나서지 말란 말이오. 준서의 고함에 연화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송구합니다, 서방님.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다. 그저 깊은 우물처럼 담담했다. 그 태도가 준서를 더욱 화나게 했다. 차라리 울거나 대들면 마음껏 미워할 수 있을 텐데 저토록 순종적이니 화를 내는 자신이 더 비참하게 느껴졌다. 준서는 씩씩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연화는 닫힌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돌아서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의 뒷모습이 어스름한 저녁 노을 속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날 밤 준서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였다. 박생원의 경멸 어린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술이라도 한잔해야 잠이 올 것 같아 그는 몰래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고 찬장에는 깔끔하게 손질된 안주거리가 놓여 있었다. 술병을 들고 마루로 나오려는데 안채 건넌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곳은 연화가 기거하는 방이었다. 준서는 그녀가 아직 자지 않고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졌다. 혹시 밤마다 도깨비 본성을 드러내어 짐승을 잡아먹는 것은 아닌가 하는 헛된 상상마저 들었다. 그는 발소리를 죽이고 살금살금 건너방 쪽으로 다가갔다. 가까이 갈수록 방 안에서 누군가가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그것은 소곤거림이 아니었다. 운율이 있는 소리, 바로 시를 읊는 소리였다. 달빛은 뜰에 가득하고 꽃 그림자 창에 어리니 임그리운 마음은 밤새도록 깊어만 가네 낭낭하고 유려한 목소리였다. 성조의 높낮이가 완벽하고 감정이 실린 그 목소리는 듣는 이의 심금을 울릴 정도로 아름다웠다. 준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집의 여인은 노모와 연하뿐이다. 노모는 그를 모르시니 저 소리의 주인공은 분명 연하일 터였다. 하오나 그 흉측한 도깨비 신부가 어찌 저토록 고상한 한 시를, 그것도 사대부들이나 즐기는 문장을 읊조린단 말인가. 준서는 홀린 듯 방문 앞까지 다가가
문풍지에 구멍을 뚫고 안을 칼을 들여다보려 했다. 그러나 차마 엿보는 것이 선비의 도리가 아니라 여겨 주먹을 꽉 쥐고 망설였다. 그때 목소리가 뚝 그쳤다. 준서는 용기를 내어 문고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부인 깨어있소. 방문이 열리자 촛불 하나가 외롭게 타고 있는 방 안의 풍경이 드러났다. 연하는 이불을 덮고 벽을 향해 모로 누워 자고 있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보아 깊이 잠든 것 같았다. 준서는 멍하니 서서 방 안을 둘러보았다. 방금 들었던 그 아름다운 시 없는 소리는 꿈이었단 말인가? 아니면 내가 헛것을 들은 것인가? 준서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돌아서려다 문득 바닥에 놓인 서책 한 권을 발견했다. 그것은 자신이 며칠 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당시선 당시쉔이었다. 서책은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에는 벼루에 먹이 갈려 있어 은은한 묵향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준서는 홀린 듯 방 안으로 들어가 서책을 집어들었다. 책장은 방금 전 읊조리던 시가 적힌 페이지에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책 귀퉁이에는 붓으로 쓴 듯한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진흙 속에 피어도 연꽃은 연꽃이라 달필이었다. 힘있고 정갈한 서체는 웬만한 선비의 글씨 뺨칠 정도였다. 준서는 충격을 받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 글씨를 연하가 썼단 말인가. 그 뭉툭하고 흉한 손으로, 아니 그녀의 손은 고왔다. 준서는 다시금 자고 있는 연하의 등 뒤를 바라보았다. 이불 밖으로 나온 그녀의 하얀 손가락 끝에 아주 미세하게 검은 먹물이 묻어있는 것이 보였다. 준서의 가슴 속에서 거대한 의구심이 폭풍처럼 일기 시작했다. 준서는 서책을 든 채 멍하니 연하를 내려다보았다. 돌아누운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자는 척을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왜 그를 안다는 것을 숨겨야 할 이유라도 있단 말인가? 준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흉측한 얼굴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모습이 있는 것 같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다. 그는 조용히 서책을 제자리에 내려놓고 방을 빠져나왔다. 문을 닫는 순간 방 안에서 다시 한번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준서는 마루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둥근 달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달빛에 비친 준서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는 오늘 밤 자신이 알고 있던 도깨비 신부가 어쩌면 진짜 도깨비보다 더 기이하고 알 수 없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가슴 속에 자리 잡았던 혐오감 옆에 아주 작은 호기심의 불씨가 댕겨졌다. 이것이 훗날 거대한 불길이 되어 모든 진실을 태우게 될 것임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과거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건만 준서의 머릿속은 먹구름이 낀 듯 몽롱하고 무거웠다.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읽으려 해도 글자들은 제멋대로 춤을 추며 흩어졌고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다. 가라앉기를 반복했다. 이것은 단순히 시험에 대한 압박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밤마다 들려오는 아내의 기이한 책 읽는 소리, 그리고 그녀의 흉측한 외모 뒤에 숨겨진 정갈한 서체와 묵향에 대한 의구심이 준서의 신경을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이다. 준서는 붓을 들어 마음 심신자를 써보려 했으나 손이 심하게 떨려 먹물이 화선지 위로 흉하게 번지고 말았다. 마치 자신의 어지러운 마음을 대변하는 듯 검게 퍼져나가는 먹물을 바라보며 준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눈앞이 핑 돌더니 천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한 현기증이 덮쳐왔다. 준서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그대로 책상 위로 쓰러졌다. 의식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빗소리가 천둥처럼 귓가를 때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준서는 뜨거운 용암 속에 잠겨있는 듯한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다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를 반복했다. 어머니, 어머니. 그는 헛소리를 중얼거리며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다.
목이 타들어갈 듯 말랐고 누군가가 목구멍을 꽉 조이는 듯한 답답함에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혼몽한 의식 속에서 차갑고 부드러운 무언가가 이마에 닿는 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열기를 식혀주는 한 줄기 맑은 바람 같기도 했고 타는 갈증을 달래주는 샘물 같기도 했다. 준서는 본능적으로 그 서늘한 감촉에 얼굴을 비비며 안정을 찾으려 애썼다. 서방님 정신 차리세요. 약을 드셔야 합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는 꿈결처럼 아득했으나 그 목소리에는 간절한 염원과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준서는 간신히 눈꺼풀을 들어 올리려 했으나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 틈새로 흐릿한 형체만 보일 뿐이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머리를 받쳐들고 입가에 숟가락을 가져다 대고 있었다. 쓰디쓴 탕약이 입안으로 흘러들어오자 준서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뱉으려 했다. 그러나 부드러운 손길이 뺨을 어루만지며 그를 달랬다. 조금만 참으세요. 이것을 드셔야 열이 내립니다. 제발요. 그 애원하는 목소리에 준서는 억지로 목구멍을 열어 약을 삼켰다. 약이 넘어가자마자 기침이 터져 나왔고 그 사람은 황급히 준서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준서의 코끝에 익숙한 냄새가 스쳤다. 그것은 땀 냄새도 약 냄새도 아니었다. 며칠 전 밤 연화의 방에서 맡았던 그 은은하고 고상한 묵향이었다. 그 향기가 어지러운 정신을 잠시나마 맑게 해주었다. 준서는 다시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며 생각했다. 이토록 다정하고 향기로운 손길의 주인이 과연 그 흉측한 도깨비 신부란 말인가. 준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빗소리가 잦아들고 창밖이 환하게 밝아온 뒤였다. 머리를 짓누르던 열기는 씻은 듯이 사라졌고 몸은 솜처럼 가벼워져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체를 일으켜 방 안을 둘러보았다. 머리맡에는 물에 적신 수건과 빈 약사발이 놓여 있었고 방구석에는 촛농이 다 녹아내린 촛대가 밤새 누군가가 곁을 지켰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문가에는 쪽잠이 든 연화가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불편한 자세로 고개를 떨군 채 잠들어 있었는데 붉은 흉터가 있는 오른쪽 얼굴이 벽 쪽을 향하고 있어 준서의 눈에는 그녀의 깨끗한 왼쪽 얼굴과 하얀 목덜미만이 보였다. 창호지를 뚫고 들어온 아침 햇살이 그녀의 옆 얼굴을 비추자 준서는 숨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흉터만 보지 않는다면 그녀는 그가 상상 속에서나 그리던 단아하고 청초한 여인의 모습 그 자체였다. 길게 뻗은 속눈썹이 눈 밑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앵두 같은 입술은 살짝 벌어져 고른 숨을 내쉬고 있었다. 준서는 기이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자신을 극진히 간호해준 이에 대한 고마움과 흉측한 외모에 대한 거부감이 마음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이불을 걷고 일어나 연화에게 다가갔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연화가 화들짝 놀라며 눈을 떴다. 그녀는 준서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옷소매로 오른쪽 얼굴을 가렸다. 서방님 일어나셨습니까? 몸은 좀 어떠신지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덕분에 열이 내린 것 같소. 밤새 간호하느라 고생이 많았구려. 준서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따뜻한 말이었다. 연화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수줍게 고개를 숙였다. 당연히 해야 할 도리일 뿐입니다. 기운을 차리셨다니 다행입니다. 어서 조반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녀는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갔다. 준서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자신의 손가락을 만지작거렸다. 꿈속에서 느꼈던 그 부드러운 손길의 잔상이 여전히 남아있는 듯했다. 오후가 되자 다시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기어이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번 비는 여느 때보다 거세어 마당의 흙을 패게 할 기세였다. 준서는 대청마루에 앉아 빗줄기를 바라보며 상념에 잠겨 있었다. 몸은 회복되었으나
마음의 혼란은 더욱 깊어만 갔다. 그때 부엌 쪽에서 연화가 다급하게 뛰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장독 뚜껑을 닫지 않았어. 그녀의 혼잣말이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다. 연화는 머리에 쓸 것을 챙길 겨를도 없이 장독대로 뛰어갔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며 그녀의 옷을 적셨고 빗물은 그녀의 얼굴을 타고 사정없이 흘러내렸다. 준서는 벌떡 일어나 그녀를 도우려 마당으로 내려서려 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발을 떼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장독대 앞에서 항아리 뚜껑을 덮느라 분주한 연화의 얼굴 위로 빗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비를 피하려 할 때 준서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다. 빗물에 젖은 그녀의 오른쪽 얼굴, 그 끔찍했던 검붉은 흉터가 빗물에 씻겨 검은 물이 되어 턱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마치 먹물을 끼얹은 듯 검은색 물이 옷깃을 적시며 떨어져 내리자 그 아래에서 드러난 피부는 백옥처럼 희고 매끄러웠다. 흉터 따위는 없었다. 불에 데인 자국도 짓무른 상처도 없었다. 오직 흠잡을 데 없이 고운 피부만이 빗물에 젖어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준서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다. 분명했다. 빗줄기가 거세질수록 흉터는 점점 더 옅어지고 그 밑에 숨겨져 있던 절세가인의 얼굴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준서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기둥 뒤로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다. 심장이 쿵쾅거려 귀가 먹먹할 지경이었다. 연하는 자신의 얼굴이 씻겨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장독을 챙기는데 여념이 없었다. 아니, 어쩌면 비가 너무 거세어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것일지도 몰랐다. 잠시 후 일을 마친 연하가 젖은 손으로 얼굴을 훔쳐냈다. 그러자 손등에 검은 얼룩이 묻어났다.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듯 연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다행히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고 준서는 기둥 뒤에 숨어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있었다. 연하는 황급히 치맛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쫓기는 짐승처럼 안채로 뛰어들어갔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빗물에 섞인 검은 묵물만이 흔적처럼 남아 흙바닥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준서는 다리에 힘이 풀려 마루 끝에 주저앉았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늦은 밤 들려오던 책 읽는 소리, 책 귀퉁이에 적혀있던 달필 잠든 그녀의 손가락에 묻어있던 먹물 자국, 그리고 소매 끝에서 나던 묵향, 그 모든 것은 그녀가 도깨비가 아니라 도깨비 탈을 쓴 사람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왜 어째서 멀쩡한 얼굴을 아니 저토록 고운 얼굴을 끔찍한 흉터로 가리고 살아야만 했단 말인가. 온 고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남편에게조차 괴물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지켜야 할 비밀이 무엇이란 말인가. 준서의 머릿속에서 연화에 대한 혐오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대신 거대한 연민과 호기심 그리고 알 수 없는 분노가 자리 잡았다. 그녀를 괴물이라 욕하며 천대했던 자신의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는 다시 사랑방으로 돌아왔지만 책이 눈에 들어올리 만무했다. 방금 본 광경이 눈앞에 아른거려 가슴이 뛰었다. 그녀는 사기꾼인가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희생양인가. 준서는 그녀에게 달려가 당장 진실을 묻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지금 아는 척을 한다면 그녀는 다시 두꺼운 가면 속으로 숨어버릴지도 모른다. 혹은 겁을 먹고 도망칠 수도 있었다. 준서는 그녀가 스스로 가면을 벗을 때까지 혹은 자신이 그녀를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심했다. 이제 준서에게 연하는 공포의 대상이 아닌 풀어야 할 수수께끼이자 지켜봐야 할 여인이 되었다. 그는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내 반드시 알아내리라. 그대가 왜 그토록 슬픈 가면을 쓰고 살아야 하는지. 저녁상이 들어왔을 때 연하는 다시 완벽한 도깨비 신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흉터는 다시 짙게 그려져 있었고 머릿수건은 더욱 깊게 눌러쓴 상태였다. 그러나 준서는 이제 그녀의 얼굴에서 흉터가 아닌 그 너머에 있는 떨리는 눈동자를 보았다. 상을 내려놓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마도 낮에 빗물에 씻겨 내려간 것을 누군가에게 들키지는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리라. 준서는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비가 많이 와서 옷이 젖었을 텐데 감기 들지 않게 조심하시오. 내 병구안을 하느라 부인이 쓰러지면 내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오. 그 말에 연하가 고개를 들어 준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준서는 그 눈빛 속에서 놀라움과 함께 옅은 기쁨을 읽어냈다. 염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방님. 과거 시험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 더욱 정진하십시오. 제가 정성껏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연화는 공손히 절을 하고 물러갔다. 준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굽은 등과 초라한 행색. 그러나 그 안에 숨겨진 고귀한 자태와 학식. 준서는 숟가락을 들며 다짐했다. 이번 과거 시험에 반드시 급제하여 힘을 가지리라. 힘이 있어야 이 미스터리한 여인의 비밀을 밝히고 그녀를 둘러싼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그것을 풀어줄 수 있을 테니까. 밥알을 씹는 준서의 턱에 전과는 다른 결연한 힘이 들어가 있었다. 비는 밤새도록 그치지 않고 내렸지만 준서의 마음속에 드리워져 있던 어둠은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진실이라는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준서는 서책을 덮고 붓을 들어 편지 한 통을 썼다. 수신이는 없었다. 다만 자신의 마음을 다잡는 글귀였다. 겉모습은 껍데기에 불과하니 마음의 눈으로 진실을 보라. 그는 이 글귀를 벽에 붙여두고 밤새도록 공부에 매진했다. 건너방에서는 오늘도 어김없이 나직한 책 읽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그 소리는 괴기스러운 소음이 아니라 준서와 함께 학문의 길을 걷는 동반자의 아름다운 노래처럼 들렸다. 준서는 그 소리에 화답하듯 더욱 큰 소리로 글을 읽어내려갔다. 두 남녀의 글 읽는 소리가 빗소리와 어우러져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그들의 평화는 위태롭지만 아름답게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에게 그리 쉽게 행복을 허락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고을 사또의 탐욕스러운 손길이 서서히 그들의 집을 향해 뻗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먹구름이 낮게 깔린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천둥이 칠 듯한 흉흉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준서가 과거 시험을 치르고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평화롭던 김진사댁의 대문이 우지끈 부서질 듯 열리며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죄인 김준서는 오라를 받으라. 벼락 같은 고함 소리에 마당을 쓸던 하인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방 안에서 책을 읽던 준서는 영문도 모른 채 마당으로 끌려 나왔다. 포승줄이 준서의 양팔을 거칠게 가삼했다. 이게 무슨 행패냐. 내게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는 게냐. 준서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몸부림쳤지만 포졸들은 대답 대신 몽둥이로 준서의 종아리를 후려쳤다. 닥쳐라. 내 죄는 사또 나으리께서 친히 물으실 것이다. 흙먼지가 이는 마당에서 준서는 무릎을 꿇린 채 끌려갔고 뒤늦게 달려나온 노모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다 혼절하였다. 부엌에 있던 연화가 뛰쳐나왔을 때 준서는 이미 대문 밖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포졸 하나가 길을 막아선 연화를 밀치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어이쿠 깜짝이야. 도깨비 신부가 여기 있었구만. 내 서방은 관아 옥사에서 썩게 될 테니 그리 알아라. 연화는 흙바닥에 넘어지면서도 준서의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고을 사또, 변학도가 아버지 최진사의 재산을 노리고 준서를 볼모로 잡은 것이 분명했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다. 올 것이 왔다. 그녀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여인의 것이 아니었다.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친 전사의 눈빛이었다. 관아의 형틀에 묶인 준서는 모진 고문에 시달려야 했다. 변사또는 동원 높은 곳에 앉아 기름진 고기를 씹으며 준서를 내려다보았다. 내 이놈 김준서, 네가 감히 과거 시험 답안을 유출하고 뇌물을 써서 급제를 노렸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내 놈의 장인인 최진사의 돈으로 관직을 사려 했느냐. 터무니없는 누명이었다. 준서는 피가 맺힌 입술을 열어 소리쳤다.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소인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오직 실력으로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것은 모함입니다. 그러나 변사또는 코웃음을 칠 뿐이었다. 입만 산 놈이로구나. 여봐라, 저놈이 실토할 때까지 매우 쳐라. 곤장이 준서의 엉덩이 살점을 파고들 때마다 끔찍한 비명이 관아 담장을 넘어 울려 퍼졌다. 준서의 의식이 흐릿해질 즈음 변사또가 손을 들어 형 집행을 멈췄다. 재미없구나. 피냄새만 진동하니 술맛이 떨어진다. 변사또는 음흉한 눈빛으로 좌우를 둘러보며 말했다. 듣자 하니 저놈의 처가 천하의 박색이라지 도깨비 탈을 쓴 것처럼 흉측하다던데 내 그 꼴을 한번 보고 싶구나. 여봐라, 당장 가서 죄인의 처를 잡아들여라. 오늘 연회에 흥을 돋을 광대로 써야겠다. 준서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놈들이 연화를 노리고 있다. 만약 연화가 이곳에 온다면 그 흉측한 얼굴로 조롱을 당하는 것은 둘째치고 혹여 빗물에 씻겨 내려갔던 그 절세가인의 얼굴이 드러난다면 변사또가 가만둘 리 없었다. 준서는 찢어지는 목소리로 절규했다. 안 된다. 내 아내를 건드리지 마라.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러나 포졸들은 이미 바람처럼 사라진 뒤였다. 해가 저물고 관아 마당에는 횃불이 밝혀졌다. 고을의 유지들과 아첨꾼들이 모여들어 술판을 벌였고 준서는 마당 한가운데 무릎 꿇린 채 구경거리가 되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다. 저 꼴 좀 보게. 양반 체면에 돈에 눈이 멀어 괴물과 혼이 나더니 꼴 좋다. 오늘 그 도깨비 신부 얼굴을 볼 수 있는 건가? 아주 볼만하겠어. 조롱과 비웃음이 비수처럼 날아들었다. 준서는 치욕스러움에 고개를 떨구었다. 그때 관아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홍해 갈라지듯 사람들이 길을 뚫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연화가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평소처럼 머리에 흰 수건을 깊게 눌러쓰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횃불의 붉은 빛이 그녀의 낡은 치맛자락을 비췄다. 오, 저것이 그 유명한 도깨비 신부인가. 변사또가 술잔을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연화는 준서의 옆에 다가와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준서는 곁눈질로 그녀를 보며 작게 속삭였다. 어찌하여 왔소? 도망치라니까. 놈들이 당신을. 연화는 대답 없이 묶여있는 준서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꽉 잡았다. 그 손의 온기가 준서의 공포를 잠재웠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고 있었다. 고개를 들어라. 변사또의 호령이 떨어졌다.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횃불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끔찍했다. 오른쪽 얼굴을 뒤덮은 검붉은 흉터, 뒤틀린 입술 짓무른 듯한 피부, 좌중에서 의악하는 비명과 함께 탄식이 터져 나왔다. 기생들은 징그럽다며 부채로 얼굴을 가렸고 사내들은 혀를 찼다. 과연 소문대로구나. 저런 얼굴을 하고 어찌 사내와 한 이불을 덮는단 말인가. 변사또는 박장대소하며 무릎을 쳤다. 하하하, 꼴을 보아라. 내 평생 저토록 흉한 몰골은 처음 보는구나. 김준서, 너는 비위도 좋구나. 저런 유물과 살면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더냐. 변사또의 조롱은 멈출 줄 몰랐다. 그는 먹다 남은 술을 연화의 발치에 뿌리며 모욕을 주었다. 내 인연 내 얼굴이 밥맛을 떨어뜨리니 춤이라도 추어 죄를 씻어라. 아니면 네 서방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개처럼 짖어보든가. 모멸감이 극에 달한 순간 준서는 핏발선 눈으로 사또를 노려보며 소리치려 했다. 그러나 연화가 먼저 입을 열었다.
사또 나으리. 그녀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시끌벅적하던 연회장을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천대받는 여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위엄서린 귀부인의 호통과도 같았다. 사람의 껍데기는 가죽이요, 그 알맹이는 마음이라 하였습니다. 나으리께서는 고을의 수령으로서 백성을 보살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도 어찌 사람의 외모만 보고 조롱하며 죄 없는 자에게 누명을 씌우십니까? 제 얼굴의 흉터는 하늘이 내린 것이나 나으리 마음의 흉터는 탐욕이 만든 것이니 과연 누가 더 흉측한 괴물입니까? 연화의 당당한 일갈에 변사또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다. 감히 천한 계집이 관장 앞에서 설교를 늘어놓다니. 이 인연이 미쳤구나. 여봐라. 당장 전연의 주리를 틀어라. 저 흉측한 얼굴 가죽을 벗겨버리겠다. 포졸들이 달려들려는 찰나 연화가 품속에서 하얀 명주 수건을 꺼냈다. 그리고 옆에 놓인 술독에 수건을 담가 적셨다. 그 행동이 너무나 기이하고 침착하여 포졸들은 주춤하며 멈춰섰다. 제 얼굴 가죽을 벗기신다 하셨습니까? 연화는 젖은 수건을 들어 올렸다. 굳이 나으리의 수고를 빌릴 것 없이 제 스스로 이 껍데기를 벗어 보여드리지요. 준서는 숨이 탔을 것 같았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안 돼, 보여주지 마오. 저 늑대 같은 놈들에게 당신의 진면목을 보이지 마오. 그러나 연화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녀는 젖은 수건을 오른쪽 얼굴에 가져다 댔다. 그리고 힘주어 문질렀다. 거친 명주천이 피부를 지나갈 때마다 횃불 아래서 검붉은 흉터가 거짓말처럼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시커먼 먹물과 안류가 수건에 묻어나고 그 아래 감춰져 있던 뽀얀 살결이 달빛처럼 드러났다. 좌중은 침묵에 휩싸였다. 술잔을 들고 있던 손들이 허공에 멈췄고 기생들의 부채질도 멈췄다. 오직 타닥거리는 횃불 소리와 연화가 얼굴을 닦아내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연화는 한 번, 두 번, 세 번 얼굴을 닦아냈다. 뒤틀린 입술을 그린 안료가 지워지자 붉고 도톰한 앵두 같은 입술이 나타났고 처진 눈꼬리를 그린 먹물이 사라지자 봉황의 눈매를 닮은 그윽한 눈동자가 빛을 발했다. 이마를 덮었던 검은 얼룩이 사라지자 반듯하고 기품 있는 이마가 드러났다. 마침내 그녀가 수건을 내려놓고 머리에 쓴 수건마저 벗어 던졌을 때 그곳에는 도깨비 신부는 온데간데 없고 천상에서 내려온 듯한 절세가인이 서 있었다. 그 아름다움은 단순히 예쁘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다. 서리빨 같은 기계와 범접할 수 없는 고귀함이 서려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압도적인 미모였다. 변사또는 입을 딱 벌린 채 들고 있던 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챙그랑 하는 파열음이 정적을 깼다.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이냐? 사또는 헛것을 본 듯 눈을 비볐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세상에 저게 최진사 딸이란 말인가? 선녀가 하강했다 해도 믿겠어. 경악과 감탄이 뒤섞인 탄성이 터져 나왔다. 연화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꼿꼿이 서서 변사또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서슬퍼런 칼날과 같았다. 보십시오. 이것이 제가 숨겨왔던 진실입니다. 저는 제 외모를 탐하는 무사내들의 삿된 욕망을 피하고 진정으로 제 마음을 알아줄 사람을 찾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하오나 사또, 당신은 겉모습에 현혹되어 사람을 판단하고 재물에 눈이 멀어 죄 없는 선비를 해하려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 눈앞에 있는 것은 미인이옵니까? 아니면 당신의 추악한 죄를 비추는 거울이옵니까? 준서는 멍하니 아내를 올려다보았다. 형틀에 묶인 채 올려다본 그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하고 빛나 보였다. 그녀는 단순히 남편을 구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썩어빠진 세상의 편견과 부조리에 맞서기 위해 10수년간 쓰고 있던 인내의 가면을 스스로 깨부순 것이다.
그녀의 치맛자락이 바람에 펄럭였다. 그 모습은 마치 진흙탕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고고한 백년 바렌과도 같았다. 변사또는 얼굴이 붉어지다 못해 보랏빛으로 변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농락당했다는 분노와 눈앞에 나타난 여인의 미색에 대한 탐욕이 뒤섞여 이성을 마비시켰다. 요망한 것 네가 감히 나를 능멸해. 전연이 요술을 부려 사람들을 홀리는 것이다. 여봐라 당장 전연을 잡아라. 내 오늘 밤 전연을 내 침소에 들여 그 요술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칠 것이다. 변사또가 미쳐 날뛰며 고함을 질렀다. 포졸들이 주춤거리며 다가오려 했다. 그때였다. 멈추시오. 형틀에 묶여있던 준서가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장광에 누구라도 내 부인의 몸에 손끝 하나 댄다면 내 목숨을 걸고 그놈의 목줄을 끊어놓을 것이다. 준서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포졸들이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때마침 관아 대문 쪽에서 암행어사 출두요 하는 우렁찬 외침이 천지를 진동시켰다. 밤하늘을 찢는 듯한 그 외침과 함께 수십 명의 역졸들이 횃불을 들고 관아로 들이닥쳤다. 변학도는 어명을 받으라. 갑작스러운 사태에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술상을 업고 도망가는 아전들, 비명을 지르는 기생들, 그리고 사색이 되어 털썩 주저앉는 변사또,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연하는 침착하게 몸을 돌려 준서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품에서 작은 칼을 꺼내 준서의 포승줄을 끊어내기 시작했다. 서방님 늦어서 송구합니다.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물기가 어렸다. 준서는 풀려난 손으로 연화의 떨리는 손을 감싸 쥐었다. 그리고 빗물 대신 눈물로 얼룩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내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아니오, 당신이 나를 살렸소. 나의 부인 나의 연화. 두 사람은 아비규환에 관한 한복판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굳건히 서 있었다. 모든 거짓이 벗겨지고 진실이 승리하는 순간이었다. 관아를 뒤흔들던 소란이 잦아들고 붉은 횃불만이 타닥거리며 밤하늘의 어둠을 태우고 있었다. 암행어사의 출두는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아 탐욕에 찌들어 있던 변학도와 그 무리들을 일거에 쓸어버렸다. 호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변사또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처럼 비명을 질러댔으나 그 소리는 백성들의 환호성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다. 암행어사는 준서의 오라를 직접 풀어주며 그 어깨를 두드렸다. 자네 참으로 훌륭한 부인을 두었네.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는 지혜가 없었다면 어찌 이런 보석 같은 분을 알아봤겠는가. 비록 처음에는 미흡했으나 자네가 목숨을 걸고 부인을 지키려 했던 그 기계는 가상하다. 어사의 말에 준서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자신이 부인을 알아본 것이 아니라 부인이 스스로 빛을 내어 어리석은 자신을 이끌어준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관아를 나서는 두 사람의 등 뒤로 새벽달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다. 올 때는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왔던 길이었으나 돌아가는 길은 금해환양 금이짠과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것은 어색함이 아니라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 그리고 서로에 대해 다시 정립해야 할 수많은 감정들이 얽혀있는 침묵이었다. 집 앞 골목에 다다르자 숨죽여 사태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대문 밖으로 나와 머리를 조아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도깨비 신부라 손가락질하고 바보 사위라 비웃던 그들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눈에는 경외심과 두려움, 그리고 부러움이 가득했다. 연화의 얼굴은 이제 씻겨 내려가 본래의 아름다움을 되찾았지만 그녀는 다시 옷소매로 얼굴을 가린 채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다. 미모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었기에 그녀에게 쏟아지는 타인의 시선은 여전히 거북할 뿐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노모가 버선발로 뛰어나왔다. 아이고 내 새끼 살아 돌아왔구나. 노모는 준서를 끌어안고 통곡하다가 곁에 서 있는 연화를 보고 멈칫했다.
횃불 아래 드러났던 그 절세가인의 모습 그대로였다. 노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며느리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아, 아가, 네 얼굴이 이게 어찌 된 조화냐. 연하는 노모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어머님 놀라게 해드려 송구합니다. 나중에 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서방님께서 많이 놀라셨을 테니 쉬시게 해주십시오. 그 침착하고 사려 깊은 태도의 노모는 다시금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얼굴이 바뀌었어도 그 착한 심성은 변함이 없었기에 노모에게 연하는 여전히 하늘이 내려준 복덩이였다. 그날 밤 준서와 연하는 다시 신방에 마주 앉았다. 첫날 밤에 그 공포스럽고 차가웠던 공기는 온데간데 없고 방 안에는 따스한 온기와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준서는 떨리는 손으로 촛불 심지를 돋우었다. 불꽃이 밝아지며 연하의 얼굴을 환하게 비췄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흉터를 그리지 않은 본연의 모습으로 다소곳이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눈부셔서 준서는 감히 똑바로 쳐다보기조차 힘들었다. 부인. 준서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목이 메어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네. 참으로 면목이 없소. 껍데기만 보고 진심을 보지 못한 소인배가 바로 나였소. 그대가 왜 그런 가면을 써야만 했는지,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괴물이라 매도하며 그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구려. 준서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사대부의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것은 진심 어린 참회였다. 연화는 놀라서 준서의 앞을 막아서며 그의 손을 잡았다. 일어나십시오, 서방님.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그녀는 준서를 일으켜 세우고는 그윽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서방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세상 그 누구라도 제 흉측한 분장을 보면 놀라고 피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서방님께서는 도망치지 않고 저를 거두어 주셨고 제 글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칼날 앞에서도 저를 지키려 하셨지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준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나는 부족한 지압이었소. 허나 이제라도 묻고 싶소. 어찌하여 그토록 고운 얼굴을 스스로 망가뜨려야만 했소. 연화는 잠시 시선을 떨구었다가 이내 담담한 목소리로 지난날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제 아버님 최진사께서는 본래 한양에서 벼슬을 하셨습니다. 제가 15 되던 해 당시 세도가였던 한 대감이 저를 첩으로 들이려 했습니다. 아버님은 권력에 굴복하여 딸을 팔아넘길 수 없다 하여 벼슬을 버리고 이곳 시골로 낙향하셨지요. 허나 그자의 집요함은 끈질겼고 제 미색이 소문나는 한 언제든 다시 위험이 닥칠 수 있었습니다. 연화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그래서 아버님과 상의하여 저는 도깨비가 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독한 풀물과 먹물로 얼굴에 흉터를 그리고 일부러 기괴한 소문을 퍼뜨렸지요. 그러자 구름대처럼 몰려들던 매파들의 발길이 끊기고 사람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처음에는 억울하고 슬펐습니다. 허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제 얼굴을 보고 도망칠 때 저는 비로소 그들의 가면 벗은 진짜 내면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요.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저의 됨됨이와 마음을 봐줄 진정한 배필을 기다리며 저는 어둠 속에서 책을 읽고 마음을 닦았습니다. 서방님께서 빗물에 씻긴 제 얼굴을 보고도 당장 안은 체하지 않고 지켜봐 주셨을 때, 그리고 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나서 주셨을 때 저는 비로소 제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연화의 고백을 들은 준서는 가슴이 먹먹해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꽃다운 시절을 스스로 진흙 속에 묻어두었던 것이다. 그 깊고 단단한 심지, 지혜로운 처세, 그리고 숭고한 기다림 앞에 준서는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다. 준서는 연화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가슴에 얹었다. 네, 이제 맹세하리다.
그대가 진흙 속에서 지켜낸 그 고귀한 꽃을 이제는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 피워내겠소. 다시는 그대가 세상의 편견 뒤에 숨지 않도록 내 그대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그늘이 되어주리다. 연화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옥구슬처럼 흘러내렸다. 준서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길로 그녀의 얼굴을 감싸 안았다. 첫날 밤에는 공포에 질려 피했던 그 얼굴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우주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의 입술이 조심스럽게 맞닿았다.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울려 퍼지고 방 안의 촛불은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묶어주며 타올랐다. 그것은 육체의 결합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영혼이 하나 되는 진정한 의미의 합방 허벙이었다. 그 밤 준서는 연화라는 깊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렸고 연화는 준서라는 넓은 하늘에 안겨 비로소 날개를 펼쳤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다. 준서는 연화의 내조 덕분에 학문에 더욱 정진할 수 있었다. 연화는 밤마다 준서의 곁에서 책을 읽어주거나 시를 나누며 그의 학문적 깊이를 더해주었다. 때로는 스승처럼 엄격하게, 때로는 벗처럼 다정하게 준서를 이끌어 주었다. 그리고 이듬해 준서는 과거 시험에 장원 급제하였다는 기별을 받았다. 금이 환영하는 준서를 맞이하기 위해 마을 어귀까지 사람들이 마중을 나왔다. 준서는 말을 타고 당당하게 들어오며 가장 먼저 연화를 찾았다. 연화는 이제 더 이상 얼굴을 가리지 않고 단아한 옥색 저고리를 입고 환한 미소로 준서를 맞이했다. 부인이 모든 영광은 그대의 것이요. 준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에서 내려 연화에게 큰 절을 올렸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감탄하며 박수를 보냈다. 괴물 사위와 도깨비 신부라 놀림받던 두 사람은 이제 고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부가 되어 있었다. 준서는 이후 조정에 나아가 청렴 결백한 관리로서 이름을 떨쳤다. 그는 뇌물을 멀리하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명관으로 칭송받았는데 그가 판결을 내릴 때마다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다.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껍데기 속에 숨겨진 알맹이를 보라. 그것은 그의 아내 연화가 평생을 통해 그에게 가르쳐준 교훈이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준서와 연화는 집 앞 정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마당에는 연화가 심은 백년이 만개하여 그윽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두 사람의 눈가에도 주름이 잡히고 머리에는 서리가 내렸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첫날 밤의 그 설렘과 깊이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부인 기억나시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흉흉했던 밤을. 준서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웃었다. 연화도 따라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찌 있겠습니까? 서방님의 그 하얗게 질린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허, 그때는 정말 도깨비에게 잡혀 먹히는 줄 알았지. 헌데 지금 보니 나는 정말로 도깨비에게 홀린 것이 맞소. 평생을 이토록 아름다운 도깨비에게 홀려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오. 준서의 농담에 연화의 얼굴이 소녀처럼 붉어졌다. 바람이 불어와 꽃잎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눈처럼 흩날렸다. 준서는 연화의 손을 잡고 나직이 읊조렸다. 꽃은 지고 피기를 반복하나 그 향기는 바람을 타고 천리를 간다 하였소. 내게 그대는 시들지 않는 꽃이요. 영원히 지지 않는 달빛이요. 연화는 잡은 손에 힘을 주며 화답했다. 서방님은 그 꽃을 피우는 따스한 햇살이십니다.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부디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그때는 흉터 따위는 없이 가장 고운 모습으로 서방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요. 그대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설령 다시 흉측한 도깨비의 탈을 쓰고 있다 해도 나는 그대를 한눈에 알아볼 것이요. 내 눈은 이제 껍데기가 아닌 그대의 영혼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담장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다.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 가장 맑고 향기롭듯이 시련과 편견을 딛고 피어난 그들의 사랑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지만 마음의 눈으로 진실을 보았던 김준서와 최연화의 아름다운 사랑 노래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겉모습만이 중시되는 세상에 은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외전 달빛 아래 핀 또 다른 연꽃.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 강산이 2번이나 변했다는 스무해가 지났건만 김진사 댁의 담장 너머로는 여전히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제는 당상관의 반열에 올라 조정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김준서 대감과 그 지혜와 덕망으로 안주인의 귀감이 된 정경부인 최연화의 명성 덕분이었다. 그러나 호사가들의 입방아는 언제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듯 끊이지 않는 법이니 이번에는 그들의 외동딸인 김명주에게로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었다. 들었는가? 그 댁 따님이 나이가 찼는데도 혼처가 정해지지 않는 이유가 다 있다네. 장터 주막에 모인 사내들이 킬킬거리며 술잔을 기울였다. 암 그렇고 말고 어미가 한때 도깨비 신부라 불리지 않았나? 그 피가 어디 가겠어. 딸년도 밤이면 얼굴이 야차처럼 변한다더군. 터무니없는 헛소문이었으나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살을 붙여 어느새 명주는 고을에서 기피해야 할 신부감 1순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명주는 소문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화창한 늦봄의 오후 명주는 아무도 없는 뒷산 계곡바위에 걸터 앉아 있었다. 그녀는 치마를 걷어 올린 채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사대부가의 규수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자유분방했다. 그녀의 얼굴은 어머니 연하를 쏙 빼닮아 눈부시게 아름다웠으나 지금 그녀의 볼에는 거무튀튀한 숯검정이 잔뜩 묻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트려 산발을 하고 있었다. 명주는 물에 비친 자신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이 정도면 사내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치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꾀꼬리처럼 고왔지만 그 속에는 장난기와 함께 뼈있는 결기가 서려 있었다. 명주가 이런 기행을 일삼는 이유는 단 하나였다. 아버지 준서와 어머니 연화의 사랑 이야기를 수없이 듣고 자란 그녀에게 사내의 조건은 가문도 재물도 외모도 아니었다. 오직 껍데기 너머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이어야 했다. 그러나 김대감 댁의 권세와 재물을 탐하여 몰려드는 중매쟁이들과 사내들은 하나같이 겉모습과 조건에만 목을 맸다. 명주는 그들의 가식적인 미소 뒤에 숨겨진 탐욕을 꿰뚫어 보았고 그때마다 일부러 숯검정을 바르거나 해진 옷을 입고 나가 그들을 쫓아내곤 했다. 어머니가 그러했듯 그녀 또한 스스로 괴물이 되어 진정한 인연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사랑방에서는 준서와 연화가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준서의 관자놀이에는 흰머리가 희끗희끗했고 눈가에는 주름이 잡혔으나 그 중후한 멋은 젊은 시절보다 더욱 깊어져 있었다. 부인 명주 아이가 오늘도 중매 들어온 최참판 댁 아들을 쫓아냈다 들었소. 일부러 옷에 간장을 쏟고 냄새를 풍겼다던데. 준서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껄껄 웃었다. 걱정스러운 말투였으나 표정은 오히려 즐거워 보였다. 연화는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찻주전자를 기울였다. 누구를 닮아서인지 참으로 별난 아이입니다. 허나 서방님, 저는 그 아이의 뜻을 막고 싶지 않습니다. 제 어미가 겪었던 아픔을 알기에 스스로를 지키려는 그 아이의 방식이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합니다. 준서는 연화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찌 모르겠소. 그 어미의 그 딸이지. 허나 세상의 시선이 곱지 않으니 부모로서 염려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구려. 부디 그 아이에게도 진흙 속의 연꽃을 알아볼 해안을 가진 사내가 나타나야 할 터인데. 두 사람의 시선이 창밖을 향했다. 뜰의 핀 목련이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20년 전
그들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던 그날 밤처럼 달빛은 변함없이 그들의 가정을 비추고 있었다. 며칠 뒤 마을에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한양에서 내려온 젊은 선비가 김대감 댁에 유숙하며 공부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의 이름은 강민우. 몰락한 남인 가문의 자제로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책 보따리와 붓 한 자루뿐인 가난한 선비였다. 준서는 민우의 눈빛에서 젊은 날의 자신을 보았고 그의 학식과 됨됨이를 높이사 기꺼이 사랑방을 내어주었다. 민우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글 읽는 소리를 멈추지 않았고 하인들에게도 깍듯하게 대하는 예의 바른 청년이었다. 어느 날 오후 명주는 여느 때처럼 뒷산에 올라 책을 읽고 있었다. 남들의 눈을 피해 편안한 무명옷을 입고 얼굴에는 흙을 묻힌 채였다. 그런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명주는 책이 젖을세라 품에 안고 급히 산을 내려오다가 미끄러운 진흙길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다. 아야 발목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져 일어날 수가 없었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지고 날은 어둑해지는데 꼼짝없이 산속에 갇히게 된 것이었다. 그때 빗속을 뚫고 누군가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괜찮으십니까? 숨을 헐떡이며 나타난 것은 강민우였다. 그는 산에서 내려오다 넘어진 여인을 발견하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민우는 흙투성이가 된 명주의 얼굴을 보고도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걱정스런 눈빛으로 그녀의 발목을 살폈다. 발목이 부어오른 것 같습니다. 걷기 힘드시겠군요.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업어드리겠습니다. 명주는 당황하여 고개를 저었다. 아, 아닙니다. 옷이 더러워질 것입니다. 게다가 명주는 자신의 흉한 몰골을 의식하며 말끝을 흐렸다. 양반집 교수가 그것도 이런 행색으로 외간 남자의 등에 업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민우는 단호하게 등을 내밀었다. 비가 거세지고 날이 저뭅니다. 예법을 따지다가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옷은 빨면 그만이고 겉모습이 더러워진들 사람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디 제 등에 업히십시오. 그 말에 명주는 쿵 하고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겉모습이 더러워진들 사람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늘 해주던 말, 그리고 자신이 평생 기다려온 말이었다. 명주는 홀린 듯 민우의 등에 업혔다. 그의 등은 넓고 따뜻했다. 빗소리에 섞여 들리는 그의 심장 소리가 명주의 귓가에 둥둥 울렸다. 집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다. 하인들이 기겁을 하며 달려나왔고 소식을 들은 준서와 연하도 마당으로 나왔다. 민우는 명주를 조심스럽게 마루에 내려놓고 준서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대감마님 따님께서 산길에 넘어져 계시기에 급한 마음에 결례를 범했습니다. 벌을 주십시오. 준서는 흙투성이가 된 딸과 비에 젖은 선비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딸의 눈빛을 보았다. 명주의 눈은 숯검정 사이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고 그 시선은 민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준서는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벌이라니 내 딸을 구해준 은인에게 무슨 소리인가. 어서 가서 젖은 옷을 갈아입게. 감기 들라. 그날 이후 명주는 더 이상 숯검정을 바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민우가 공부하는 사랑방 창가에 몰래 다가가 그가 좋아하는 국화차를 놓아두거나 붓글씨로 쓴 시를 끼워두곤 했다. 민우 또한 책상 위에 놓인 국화차의 향기를 맡으며 빗속에서 보았던 그 맑은 눈동자의 여인을 떠올렸다. 비록 얼굴에는 흙이 묻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영롱했음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은근한 연정이 싹트고 있었다. 하지만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고을 사또의 아들인 박도령이 명주에게 청혼을 해온 것이다. 박도령은 방탕하기로 소문난 남봉꾼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권력을 이용해 준서를 압박해왔다. 김대감 내 아들이 자네 딸을 마음에 들어하네.
이번 기회에 사돈을 맺어 우리 두 가문의 결속을 다지는 게 어떻겠나. 거절하기 힘든 제안이었다. 준서는 고민에 빠졌다. 명주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짐작은 하고 있었으나 가난한 선비 민우와 권세가 대단한 사또의 아들 사이에서 딸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준서는 두 젊은이를 시험해보기로 했다. 그는 박도령과 민우를 모두 집으로 불렀다. 그리고 마당에 귀한 비단 두 필과 투박한 질그릇 항아리 두 개를 내놓았다. 내 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보게. 그 선택에 자네들의 마음이 담겨 있을 터이니. 박도령은 주저없이 화려한 비단을 골랐다. 당연히 이 귀한 비단이 김소저에게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저 질그릇은 개밥그릇으로나 쓸 물건입니다. 그는 거만하게 웃으며 말했다. 반면 민우는 잠시 고민하더니 질그릇 항아리를 집어들었다. 박도령이 비웃었다. 허역시 가난뱅이라 보는 눈도 없구만. 그딴 걸 어디다 쓰려고 하지만 민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았다. 그리고 준서에게 정중히 말했다. 대감마님, 비단은 겉보기엔 화려하나 시간이 지나면 해지고 색이 바랍니다. 허나 이 질그릇은 투박해 보여도 그 안에 귀한 장을 담아 묵힐수록 깊은 맛을 냅니다. 저는 거치장보다는 그 안에 무엇을 담을 수 있는지를 중히 여기겠습니다. 소저와 함께 이 항아리처럼 소박하지만 깊이 있는 삶을 꾸리고 싶습니다. 그 순간 안채의 문이 열리고 명주가 걸어 나왔다.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가장 고운 옷을 입고 화장을 곱게 한 모습이었다. 그 눈부신 자태에 박도령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저 여인이 숙검정 괴물이라던 그. 명주는 박도령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민우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민우가 든 질그릇 항아리에 자신의 손수건을 살포시 얹었다. 선비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 또한 화려한 비단옷보다는 세월이 갈수록 깊어지는 장맛 같은 사람을 기다려왔습니다. 준서는 무릎을 치며 웃었다. 좋다. 아주 좋아. 내 사위가 될 자격은 재물도 권력도 아닌 바로 그 마음의 눈에 있는 것이다. 준서는 그 자리에서 민우를 사위로 삼겠다고 선포했다. 박도령은 얼굴이 붉어져 씩씩거리며 도망치듯 자리를 떴고 마당에 있던 하인들과 구경꾼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연화는 흐뭇한 눈으로 딸과 예비 사위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자신이 걸어왔던 그 험난하지만 아름다웠던 길을 딸아이가 지혜롭게 이어가고 있음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의 가을 명주와 민우의 혼례가 치러졌다. 온 고을이 떠들썩할 정도로 성대한 잔치였다. 혼례식 날 사람들은 명주의 미모에 감탄하면서도 그보다 더 빛나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신뢰 가득한 눈빛임을 알 수 있었다. 민우는 훗날 과거에 급제하여 청백리가 되었고 명주는 지혜로운 내조로 남편을 보필하며 부모님의 명성을 이어갔다. 세월이 흘러 준서와 연화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김진사 댁의 사랑 이야기는 전설처럼 남아 고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달이 밝은 밤이면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 댁 담장 너머로 들려오던 글 읽는 소리와 그 화목했던 가족의 웃음소리를 그리워했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진실된 마음을 보았던 그들의 이야기는 화려한 껍데기만 뱉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히 시들지 않는 한 송이 백년처럼 맑고 고귀한 향기로 남게 되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났기에 더욱 깨끗하고 어둠 속에서 서로를 알아보았기에 더욱 빛났던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세대를 이어가며 완성되었다.